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제가 천문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적어본 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온대 지역이었던 발달된 유라시아 철기 스키타이 문명은 기후변화로 추운 지방으로 변하면서 유목화되었고 남쪽으로 침략하여 철기로 농사짓게 하고 세계 4대 농업 문명을 만들어낸 지배자가 되었다 라고 저는 고대사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북방부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1만 년 이상 지난 시점에 지구온난화는 현재의 온대지방이 아열대 지방화 될 것이라면 다시 한번 발달된 초산업 문명은 북쪽으로 침략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지역이 다시 온대지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간들이 CO2를 발생을 시켜서 가지고 기후 변화가 오는 것도 있을진 모르지만은 뭔가 저는 천문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라시아 지역이 다시 온대 지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적도가 위로 옮겨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적도 부근에 있던 나라들은 거기가 또 남반부 쪽에서는 온대 지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가 별로 없죠. 그 남반부에 있는 데는 그렇다고 해서 그 거기가 온대 지방이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북방부의 어떤 문명보다도 더 좋아지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글로벌 사우스들이 이제까지 세계를 갖다가 북쪽의 논리로 지배해 왔는데 이젠 안 되겠다 해서 글로벌 사우스들이 들고 일어나고 중국은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쪽이요 라고 얘기하는 머리 나쁜 인간들 같아요. 제 생각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남북으로 길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홍콩 같은 데가 이제 온대 지방이 아니고 더 열대 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 생각은 북경이나 이런 데가 조금 온대 지방의 그 역할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더 올라가겠죠. 온대 지방이.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 그 지축이 변한다 하는 것에 그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2만 5천 년 주기로 변한다고 하는데 천문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주워들은 지식입니다만은 그게 그 합리적인 천문 사상인 것 같다. 과거 옛날 우리 그 조상들도 밤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허구한 날 하늘의 별을 봐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했던 민족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입이 좀 길었습니다. SF 소설이라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천문 소설이다. 라고 좀 소개를 해보고 싶네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시대 말, 우리 이 1900년도 초에 외국인들이 그 찍은 사진을 보건왕이라는 유튜버가 칼라를 입혀가지고 오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그 시절 한 100년 전에 돌아가서 우리의 그 시절에 살았던 어린애들, 우리의 뭐 선조 되겠죠? 지금은 생존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아이들 같아요. 그게 여기가 어디서 찍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성 서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겨울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저고리를 입고 옛날에도 이런 걸 보면은 얄개 같은 놈은 꼭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지그시 또 키 큰 그 나이 먹은 애는 약간 에,
좀 멋을 좀 낸 것 같아요. 머리도 빗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지만은 이게 그 옛날에 못 살던 나라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게 그냥 그 정도 수준이 그냥 사는 수준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소녀가 있는데 다들 보면 그래 얼굴도 못생긴 얼굴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참 잘생겼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나이 먹어서 꽤 미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딱 그 자기가 그 신은 남학신을 좀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나박신을 이게 그 진흙탕 가고 그럴 때 아주 좋은 거죠. 옛날에 그 양반 처자들은 그 치마가 밑으로 쫙 그 해가지고 걷는지만은 조선 후기쯤이면은 조금 그래도 실용 이런 주의가 와가지고 다들 이것들이 좀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니까 다들 그 여자 애들도 바지를 다 입었습니다. 바지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지 입어야 되겠죠. 그런 그 한 100년 전에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급변했죠. 만약에 그 뭐 이 산업 발전이나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게 없다면은 지금도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을 가지고 자족하는 경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뭐 더 발전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첫 장에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그 이 리테일 업체 중에서 그 세븐일레븐을 했는데 세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븐이라는 걸 왜 우리가 좋아하냐 그러면은 북두칠성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현재의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끝입니다. 여기인데 이거를 어, 지상에다가 재현시켜 본 거예요. 재현시켜 보면은 길이나 뭐 이런 거로 봐가지고 북극성은 한반도에서 조금 더 지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이런 데 쪽에 북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요게 이제 한반도는 작은 곰자리고 그리고 일본은 큰 곰자리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루에 그 360도 뺑뺑 도니까 요 표시된 것은 이제 그 돌아가지고 왼쪽에 있을 때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북극성이 중심으로 도니까 이제 위로 가 있죠. 그 바가지 모양이. 그런데 큰 곰자리 쪽에서 보면은 거의 뭐 일직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북극성이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답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 서울 하늘도 많은 그 별빛이 총총하고 그렇게 보였던 거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데 언제 이 서울에서 그 별을 볼 수 있는지 이제는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저기 강원도 산간이나 그 지방에 가서 밤하늘을 봐야 그 별이 쏟아지는 그 유행가도 있지만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뭐 그런 것치만은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맞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천문 그 신앙이나 그 천문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 이 북두칠성 그다음에 이 칠성신 이런 그 민간 신앙들이 다들 뭐죠? 그 무당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좀 다 폄하가 됐는데 음, 우리나라 그 전통 사상은 천문 사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새벽녘에 무슨 물을 떠놓고 그 정성을 들이는
그것이 북극성을 향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 천문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를 재현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고 어, 이 기독교 기도문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재현시킨 데가 북두칠성을 재현시킨 데가 한반도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작은 곰자리라고 주장을 하고 삿포로의 상징은 또 그 북극성으로 되어 있어요. 삿포로 맥주 이런 데를 보면은 그래서 나름대로 그려보면 얼추 맞아요. 큰 곰자리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우리 그 작은 곰자리, 이 곰족이, 이 단군 신화에 나왔던 우리 곰족이 다시 북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추 맞아떨어져요. 얼추. 그러면은 북극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극성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북극성을 따라서 우리가 민족이 이동해 왔다면은 이제 북극성을 따라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게 허무맹랑한 얘기일까요? 글쎄 옳시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왜 대륙에서 그 기만민족으로 또 천선민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냐 그러면은 아마 그 이 천문사상을 따라서 한반도에 내려오지 않았었을까 그래가지고 정착해서 거의 우리가 그 단군 신화 이래로 5천 년 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날씨도 더워지고 야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야 다시 북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말 타고 옛날 문명이 발달 말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조선 때 그 수도가 그 아사달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가 이제 그 만주 지역의 세 군데로 그 쭉 옮겨왔었죠. 내려오는 식으로. 처음에 그 발생지 쪽으로 아마 이 고조선 수도했던 정도로 가면은 이 큰 검자리하고 얼추 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북만주로 이동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뉴스도 있어요. 새로운 초대륙이 인류를 멸종시키고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밋 우디엇 CNN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 장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2억 5천만 년 후 정도면은 이거는 저는 그 사이비 과학이라고 그냥 매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2억 5천만 년 후에 인류가 없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기후변화 뭐 이런 거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축이동에 의해서 다른 쪽의 표현으로 하면 원시 반본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마고 할머니 마고 직녀성 직녀성이 북극성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 북극성이 옮겨가지고 그때의 세상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우리 SF 소설 같은 얘기를 끝내고 삼성, SK 랜드 감산의 소재사 휘청 생산 중단까지 우리나라 뉴스 보도는 상당히 그 감성적이고 그렇게 뽑는 것들이 그 기자들의 역량인 모양인데 좀 더 중의적이고 점잖은 표현들을 쓸 수 없을까?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어떻게 이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진솔 기사 브로토라는 데인데 어쨌든 쭉 읽어보면은 재고가 지금 많아서 생산을 감산하니까 삼성전자가 하고 SK 하이닉스에서 그 밑에 그 협력사들이 지금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고
쌓은 재고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래 수요 예측을 못하고 삼성전자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적정 재고가 되기 전까지는 2024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낸시 프레시 재고가 건전한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통상 감산 효과가 6개월 이후 가시화한다고 봤을 때 6개월 후 정도로 가시화가 된다. 감산한 영향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운운하는 제품 생산 업체들이 왜 재고 관리는 첨단 수준으로 하지 못하냐? 왜 지금 같은 꼴을 당하느냐 하는 얘기죠. 저 얘기는 건전한 상태에 뭐죠? 접어든다는 건전한 상태에 접어든다는 표현은 재고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해보지 않은 수준이다. 이 반도체 관계 업체자의 표현은 그렇게 좀 비판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건전한 상태가 접어들 감산 효과가 나오는 그런 기간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냉각 기간이라고 한다. 이게 짧으면 좋을 수,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식을 못해요. 영업은 우리는 판매만 하면 그만이야. 그 다음에 생산은 우리는 생산만 하면 그만. 그럼 재고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이게 재고 관리는. 그냥 개그 프로그램에 뭐 그런 게 있었죠. 뭐는 누가 지킬 거야, 누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그 개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그렇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재고는 누가 키울 거야, 재고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건 부동산까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9월 26일 부동산 대책 270만 호 주택 공급 반드시 정권 내에 달성을 하겠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액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안준영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어느 정권이나 주택 공급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그 전 정권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 토지 이용 효율화, 신규 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확보 뭐 많이 들었던 얘기고 추경호 최근 시장의 긍정적 조짐, 추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한 그 PF 대출 보증 확대도 해가지고 공공택지 전매 완화 등 민간 공급의 속도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저께 제가 송은 거 보면은 전반적 불경기 조짐 속에 시중 유동성이 증가가 너무 심하다고 봐가지고 또 민간 부채 비율이 GDP 3배까지 오른 상태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0조가량을. 그래서 저는 정부와 시각차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왜 대출을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들 협조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과는 많이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3.5%인데 미국이 지금 5.5%인데 미국이 한 7%갈 때 우리가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안 올리면 아마 자금이 다 빠져나갈지도 모르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완전 부동산 플락에 부동산 그 버블이 일본처럼 꺼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면은 이거 좀 그 수요 공급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0만 호는 가수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빈집이 많이 생기지 않을지 자, 이런 거를 봐가지고, 아까 이 반도체 재고 관리에 대해서 제가 뭐 냉각 기간 뭐 이런 것까지 소개를 했는데, 자, 아파트 부동산은 재고 자산과 그 다룸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토지 빼고요. 토지는 장기간 투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아파트 주택을 자신들의 재고 관리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고 공고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느냐? 어느 지역은 결품이고 어느 지역은 잉여 재고가 특정하게 동시에 지금 발생하는 거지. 서울만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아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그 재고 관리가 아파트를 재고로 인식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투자 안 해야 되고 또 그 이 소비자로서의 그 이 주택 구입자들이 빚을 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의 노하우를 배우라라고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공고해보고 싶네요. 자, 그게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게 꼭 그 부동산이라고 해서 재고 자산하고 다를 리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 돌아가는 것은 다 유사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그 슬픈 뉴스 타임즈를 하면서 미국 뉴스도 보고 일본 뉴스도 보고 한국 뉴스도 보고 해서 식견을 좀 넓혀 가려고 하는 건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유명한 사람이죠. 대통령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단고를 겪고 있다면 이 단고라는 말 제가 검색하려다가 잠깐 좀 뺐습니다. 단고를 겪고 있다. 이 고통할 때 공짠가? 그 고짠가? 자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위기를 줄이고 금리가 7%에 이를 것에 대비해서 대비해라 라고 촉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연준이 5.5% 그냥 뭐 이번에도 그냥 견뎠습니다만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그런 관계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리고 또 정부 적자도 심화되고 이런 게 있어서 미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2007년 주택시장 붕괴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수준이다. 5.5%가. 그러면 더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다시 한번 좀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임대사업하고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돈 가지고 다 그 부동산 빌딩을 샀겠어요. 다 그 파이낸싱 해가지고 임대료 받은 데서 이자도 갚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을 텐데 미국도 얼만간 당하겠죠. 근데 왜 계속 그런 일을 할까 하면은 이게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피해를 보지만 더 피해보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중국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한국도 덩달아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동맹이니까 동맹은 좀 살려야지 어떻게. 어떻게 자, 그걸 어떻게 살릴 거예요? 방위만 동맹하면 돼요? 경제 동맹 해줘야지. 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고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착륙을 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도이체 방크 경제학자들은. 자, 독일도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자기네들도 미국한테 또 훈수를 두고 있어요.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컬 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켜야 경제에 충격이 없으면서 우리가 디프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30년을 견뎠어요. 그런데 우리가 30년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 한 몇 년 안에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는 민족인데 한국의 특수문제 부동산과 가계부채 연계해가지고 자 이런 것을 검색하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 이 앞순위를 뭘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 야후 재팬 쪽에 보면은 그 중앙일보 일본어판 이런 데서 제가 궁금해하고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다는 뉴스들이 잘 눈에 띕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그냥 인공지능이 이 누르는 거 검색 순위 뭐 이런 거 봐서 또 자기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쫙 뿌려주는지 개인별로 뿌려주는 건 아닐 텐데 어, 생각하는데 이건 그 박강성년 이런 네 글자 이름도 있겠죠. 네, 경제학 교수는 모양인데 세계적으로 거주주택은 소득과 대출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은 낮고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려를 하고 있죠.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려는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면서도 왜 대출 그것은 또 25조까지 또 늘리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집을 살 돈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억의 아파트가 20억까지 폭등하는 것은 이제 없다. 현 정책금리를 유지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의 신호를 읽으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동산이 우선적인 관심사인 이유가 있다. 뭐냐? 첫째, 수도권은 한국 이 인구의 경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 과밀 지역이다. 양호한 수도권 주택은 항상 공급이 부족한 국내 최고 우량 자산이다. 그러니 여기에 안 끼어들면 다 병신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살라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보다 위험이 낮은 수익률이 뛰어나고 지렛대를 활용하고 지렛대라는 게 레버리지니까 부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다. 둘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상승하면 개인은 보통 잉여저축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투자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는 높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부동산의 주식시장화라고 누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전 국민이 돈을 바꿔서 참석하는 주식시장화가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한국 가계의 평균 비금융 자산 비율은 2021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64%다. 자산 100 중에서 64%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은 29%, 영국은 46%, 일본은 37%다. 옛날에 일본이 또 이것도 좀 높았을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빚은 있는데 자금이 어떻게 도는 건지 이게 그 너무 그 부동산 쪽에 그 경제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적인 부가 뭐 다른 거는 또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도 되겠죠. 셋째, 어느 정부도 과거 그 이 부동산 정책을 끝없이 바꿨다 그러는데 끝없이 바꿨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 물량은 계속 증가시키겠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어쨌든 누구도 정부의 정책을 이제는 믿고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풀어 나가고 있네요. 어, 또 뭐 쭉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뭐 어떻게 투자하듯이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연구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후 생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직된 노동시장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잘리고 저도 뭐 사실 그때 한 50대 초반에 나왔으면 그래도 오래 견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생산직들은 정년을 65세까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밀려 나올 때 경제 상황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래도 IMF 견디고 그것도 거기서 생존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장기 근속을 해고 나왔다고 하지만 막상 나와서 저도 참 많이 헤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저도 뭐 크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저 위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가계대출 증가 속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이런 얘기도 좀
해가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다 이게요. 한 20%의 인간들이 53%의 부채,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이 말하자면 가격이 오르면은 오히려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번다. 이래서 또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사회 불안의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진단은 괜찮아요.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읽을 때가 왔다라는 선으로 진단 선언까지 끝냈습니다. 자, 우리 분석하고 진단하는 건 좋은데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는 것은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전문가라면 대안이 뭐예요? 그 대안을 저 개인적인 대안을 그냥 머리가 나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본 게 위의 내용입니다. 과거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공급 증가만을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주택 소비자로서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국민들의 생존 본능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음, 저같이 좀 이제 늑다리 말고 지금 한참 자식들을 키우면서 중년이 돼가고 있는 중장년 이런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존 본능이 작동돼야 되냐? 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계속 월급도 오르고 그다음에 모든 게 오르니까 음, 그 금리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서울의 인간은 많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다들 상식으로 나오는 게 땅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진리처럼 됐고 빚을 얼마 내서라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런데 계속 뛰니까 나중에 그게 이자를 갚아 나가기 전에 그 차액으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이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고위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뭐 저기 국민들이 그 다들 아파트 사겠다 뭐 다들 난리니까 그런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것 같은데 공급만 한다고 과연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역별로 어디에는 악성 재고가 생기고 어디에는 결품이 생기고 뭐 이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재고 관리 차원에서 한번 아파트를 생각을 해봐라. 국토해양부인가요? 국토부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국민인데 이 아파트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는지 같은 20평형 아파트라도 어느 지역은 싸게 팔고 어느 지역은 비싸게 팔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차등 가격으로.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머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착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이 돼간다고 봤을 때 이제는 부동산을 투자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람직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 당신 늑다리 꼰대 너는 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일찍 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돈 번 놈이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 거주 개념으로 아니 사실상 거주 개념으로 산 거지. 그또 뭐 은행 융자를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갚아 나가고 퇴직금 일부로 해서도 갚아 나가고 지금도 갖고 앉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생계형 임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든지 요즘에 뭐 그 레지던스 그게 이제 그 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뭐 그런 등등이 있고 뭐 이런 뉴스도 최근에 있는데 생계형 임대 정도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그 정도 선까지는 그건 투기가 아니니까. 음, 어떤 경우는 또 거기에서도 세금 걷겠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십 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세무사한테 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세금 내가면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나 이제 그 생계형 이런 거 아줌마들이 월세 받아 먹고 하는 정도,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월세라도 받아 먹고 살아야 되고 수명은 늘었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좀 주의가 산만하게 뿌려지는 얘기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생계형 임대 정도의 이 투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용인할 수 있는 거는 생계형 임대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그 대신 미안하지만은 저희 후대들은 투자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국, 북한에 메시지 보내는 이례적 열병식 개최. 토마스 마레스카 UPI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K2 전차와 그리고 K9 자주포가 지나갔다. 그리고 F-35A와 그 다음에 국산 KF-21 요거를 좀 공중쇼를 하려는데 비가 와가지고 취소됐다는 것까지 소개했고요. 하나는 못 보던 거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즉 L3이 있는데 둘 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을 이번에 공개했다. 그래서 요건 것 같습니다. 요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해주고 아주 이 타겟 목표물을 정확하게 뭐 하는 그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행진할 때, 난 영화 배우인 줄 알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경 쓰고 중절모 쓰고 이제 다시 유행도 옛날로 가가지고 중절모도 좀 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모자 장사들이 모자도 요즘 팔고 있는데 중절모 쓰고 이렇게 이게 뭐 나눠준 태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행진하는데 응원을 보내는 시민의 모습도 외국 기자에서는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국내 뉴스에서 이런 사진 못 구합니다. 음, 요건 국내 뉴스에서 뉴시스에서 한 건데 어떤 이 열람대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다들 나와서 행진에 참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뭐 뉴스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행진에 참가했다. 같이 참가하자. 같이 참가한다. 근데 왜 바지는 밑으로 팍 내려앉아 가지고 좀 올려 입지? 이게 배가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좀 운동 좀 하지 그러셔. 이게 뭐 너무 바지가 내려왔네. 뽀다구가 안 나누만요. 뽀다구가.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저 멀리서 행진을 남대문 쪽에서 이제 쫙 오면서 이제 이 광화문까지 쫙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인데 도로변에 뭐 국민 시민들이 우산 쓰고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K2인지 K9인지 저는 뭐 솔직히 보병 이런 거 소총부대 출신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어, 좀 더 배워봐야 될 텐데 요거 미사일 장착한 거 트럭에다가 이런 사진도 있고요. 오래간만에 봅니다. 10년 만에 했다니까. 이게 K9 자주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쫙 이제 행진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2023년 9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75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10년 만에 첫 퍼레이드에 참가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군사적인 준비태세와 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탱크,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화요일 서울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약 4,600명의 한국군과 300명 이상의 미군이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상 처음 이래죠. 한국군 그 군사 퍼레이드에 미군 300명이 참석했다. 동맹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요게 그 이 킬러 드론인지 아니면은 위성 정찰 드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솔직히 뭐 미국에서 그 들여온 거는 맞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북한이 알까봐 시시하고 뉴스 발표 안 했는데, 오죽하면은 그 미국 대사했던 해리스 일본인 혼혈 그 해리스 대사가 자기 그 이 카톡으로인가 SNS에 이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알려서 알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관 이 싸가지가 바가지 없는 그런 전 정권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즈음을 해가지고 그 국제정치학 박사인 그 이충근 박사가 한반도 평화의 수수께끼 압도적 힘의 과시, 결국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이례적인 제목으로 쭉 풀어 매겼습니다. 김정 그 누구죠? 그 김정일이 아니고 김일성의 어록을 얘기하면서 어,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역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같은 김씨 종씨끼리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북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어, 김일성 아바이한테 얘기해 주고 싶네요. 한국의 거의 모든 좌파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부르짖는다. 웃기고 있는 짬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속된 말로 나가야 되겠어요. 내 수준이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미 F-117 스태크 전투기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조종사가 이 스텔스 비행기를 타고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닌 적을 고백을 했다. 그런데 북한 애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하시대도 문제 있으면 가서 질러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라.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이 핵으로 어떻게 그냥 견뎌 보려고 하는 거죠. 1월 초에 일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안보를 보장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국회에서 뭐 답변하는 것 같은데, 조태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라고 그럽니다. 대북 압박 유지하면 윤 정부서 북 버티기 어려울 수도,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일본 JB 프레스에서 그 이 마사노부라는 사람이 체포가 임박한 이재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자가 부른 장대한 대가품. 근데 그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죠.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런 것은 인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쨌든 그게 그 순위를 거꾸로 해서 제가 이 정리를 했어요. 당내의 깊은 분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철회했다. 그 다음에 다음 수단은 단식, 밝혀지는 거짓말,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을 가진다 불체포 특권을 접목, 의혹투성이 야당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풀어 갔습니다. 통계 조작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상장 폐지 사유. 요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앙일보 일본어판이 베낀 거 아니에요? 어, 그 자금 분식회계 했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기업의 비유를 한 거겠죠. 통계 조작이. 그리고 그 민주당이 탄핵으로 집권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일은 매우 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립성을 지키려는 통계청장이 사실은 잘렸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김상조, 김현미 뭐 이런 사람인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죠. 민주당 의원이었고 부동산원이 그 옛날에 무슨 어, 감정원인가요? 그랬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가지고 소득 주도 통계 주도 성장, 통계 주도 성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림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상장회사가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했으면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죠. 그러니까 전 정부가 통계 조작한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콩밥을 먹게 해서 감옥에 보내야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과 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어, 상식적으로 그래야죠.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쪽에서도 온라인 카지노 결제 대행업자 체포도박 방조 용의 첫 적발 경시청 시사통신 오늘자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가 한번 경각심을 좀 심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찍혔을 때 이게 뭐 얼굴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 마스크까지 쓰고 이 친구는 뭐 쓸 게 없어서 그런지 예, 두 사람 다 42살이라고 그러네요. 플라스틱으로 돌리는 경제, 로 웨이스트 도시를 가다. 로가 에노, 논지, 론지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 연속으로 김훈남, 이상봉 기자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 자금 우리나라도 그 플라스틱, 분리수거 뭐 이런 거 잘하지만은 이탈리아에서 어, 뭐, 뭐 인구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카판놀이의 또 다른 이름인 유럽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자, 서울은 1,000만 명 가까이 사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요거 한 4만 몇천 명 되는데, 그거 뭐 성공해야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이다. 이쪽은 폐기, 소각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폐플라스틱 처리하는 그 시스템 나름대로 저는 잘 돼 있다고 환경경영심사원 공부를 하면서도 좀 배운 적이 있고요.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보다는 이 30포인트 정도 이상 높다. 그렇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길가스로 교통을 없앴더니 오히려 깨끗해진 거리, 집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중고가 아니라 오래된 사용한 물건이다 해서 재활용, 이런 거 우리 아나바다 운동 많이 했었고 우리도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또 좋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건이 계속 재생되는 게 꿈, 인기 없어도 하는 게 민주주의. 요런 거, 인기 없어도 하는 게 민주주의. 요런 거는 생각해 볼 말입니다. 소각장을 짓는 대신 요즘 우리나라 소각장 지자체 짓자고 해가지고 어저께인가 얘기했을 때 영종도 주민이 이 영종도 소각장 설치 반대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인천시 무슨 행사 왔을 때 피켓을 들고서 어떤 여전사가 큰 목소리로 이재명과 결탁된 한국종합기술 그런데 수사해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이 서울시장 지금 누구죠? 그하고 인천시장 다 같이 고발하는 이 경인지방을 다이옥신인가요? 그 뭐죠? 가스를 생산하는 굴뚝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이것은 대도시에서 소각장은 가급적이면은 좀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설 일이지 개별 무슨 뭐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소도시 4만 5천 명 정도도 소각장을 안 짓겠다고 하는 판인데 이거는 뭐 서울시 각구에서 하겠다. 인천시도 그러겠다.
굴뚝공장 없애자고 CO2 가스 그 줄이자고 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하네. 화장장도 구마다 만들려고 그러지 그래. 왜 그 인간 화장장은 왜 또 그 하면서 쓰레기 소각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모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초기에 정책이 인기가 없지만 이런 거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가 손에 들은 색다른 가방은 빠이빠이 플라스틱이라는 흰색 소재의 에코백이었다라는 것들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것은 그 폐기물, 그 플라스틱 수거하는 그런데 여기에 뭐 캔도 보이긴 하는데 캔도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 분리수거 어, 뭐 하는 거 이런 거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잘하고 있는 건 또 있어요. 네,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그 처리장이 더 문제지 음식물 찌꺼기. 우리나라 음식이 다 습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습식 문화이기 때문에 또 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해 가지고 비료로 생산해내는 그런 산업을 더 좀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호주였던 한국과 독일 성장률이 모두 하락, 산업 집중과 중국의 의존이 똑같다. 자, 그 외국 뉴스에서도 독일의 병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는 관두고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그 탈중국 하자 한국도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 김정은 젊은 친구가 얘기한 용어를 저는 써요. 고난의 행군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수출 다변화를 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아니고 수출선 다변화를 옛날에는 국산화한다고 수입선 다변화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국산 개발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구매를 하면서 국산 개발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돈을 벌 때는 친중적이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다 뺏어가고 그다음에 스파이 짓하고 산업 스파이 이런 거 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이 아니고 다시 미국을 향해서 우리 물건 좀 사두고 어, 미국도 그동안에 그 싸게 살다가 자 중국하고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비싸지죠? 인플레 되죠? 자 그거하고 싸우니까 금리 올리죠? 인플레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좀 더 그 금리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조금 그 돈 좀 숙일 건 숙이고 줄일 건 줄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 동아시아의 독일은 유럽의 병자고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리병신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팡이 짚고 고난의 행군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월 27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